유튜브로 전하는 위기 대응 매뉴얼로 인권 지키기 위올라의 사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사회복지사업의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도 김호일 윤희국장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체적 폭력에 이어 언어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정서적 폭력 어떻게 정의하고 유형을 나눌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서적 폭력은 사회복지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거나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으로 저희가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유형을 나눠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들, 그리고 뚜렷한 목적 없이 지속적으로 기다리거나 또는 전화를 하시거나 하는 행위들을 저희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종사자가 정중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것도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서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리한 요구로 정서적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의 유형으로는 이용자가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나 실제로 목격하시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로부터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후에 방문하셔서 그 불안을 조성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걸 기타 유형에 저희가 정서적 폭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서적 폭력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용자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담당자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또는 뭐 개인 번호를 알려달라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편지를 보내는데 뭐 심한 경우에는 잡지에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오려가지고 묻혀서 하는 약간 소름 끼치는 네. 그런 것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냥 이유 없이 와서 사무실 기웃거리고 또 밖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길에 미행하고 따라가서 또 집이 어디냐고 지속적으로 묻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정서적인 어떤 그런 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시설에 있는 이용 청소년이나 아동이 너 아직도 여기 있냐? 여태까지 그만두지 않았냐? 뭐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비하 내지는 모욕적인 발언. 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일부러 반말을 하거나 거칠게 욕설하는 이런 행동도 있고요. 뭐 이용 대상자의 어르신이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용 못하면, 부모가 이용 못하게 되면 난 죽어버리겠다라는 어떤 보호자가 협박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정서적 폭력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로 많이 접하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주민센터 같은데 이제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오셔서 휘발유를 몸에다 두르고 네. 그다음에 라이터를 켜면서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하는 형태의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이유 없이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도 하세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사무실을 배회하신다거나 프로그램실을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계속 배회하는 경우도 정서적 폭력에 해당된다고 그 사례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정서적 폭력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이 시작되게 되면 이걸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기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폭력일 수 있음을 고지시하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런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본인 스스로가 자책할 필요는 없죠.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이지 어떤 원인 유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대상자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 연민이나 동정을 가질 수 있는데, 절대 그때는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좀 굉장히 건조하게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기관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수집하고 나중에 좀 필요하면 법정 대응까지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이런 대상자를 접촉할 수 있는 단계를 좀 차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부서를 바꾼다든지 담당을 바꾼다든지 등등의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되게 간단하고 건조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폭력 같은 경우는 종사자 개인에게 일어나는 경우들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태 조사를 해도 정서적 폭력이 참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렇단 얘기는 대응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기관 입장에서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종사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기관에서 함께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 정서적 폭력 관련된 법령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장난 전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서 괴롭히는 경우에 이런 장난 전화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여서 하면 이건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무시무시한 형법이 나오는데요. 네. 제283조 협박, 그리고 제314조 업무방해, 제319조 주거침입, 태거불응 등이 이런 정서적 폭력이랑 관련된 법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경제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경제적 폭력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어떤 개인적인 물건이나 또는 그 이용하는 기관의 물건을 갖다가 파손하거나 또는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 어떤 경우에는 훔치는 것 이런 것 다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때에 따라서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이런 그 경제적 폭력에 해당되는데요. 그 2017년도 그 서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관에 이렇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직접적인 경험 같은 경우에는 물품 파손 203명에서 한 60%가 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품을 훔쳐간 경우도 96명으로 30% 정도 해당이 됐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현금을 달라고 하는 무리하게 또는 뭐 이렇게 사기 같은 이런 것도 23명이나 답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관에 불만을 품고 이게 해소가 안 되시니까 기관에 들어오셔서 그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를 부수고 전화기 선을 자르고 그리고 CCTV에 촬영되고 있다라고 고지했더니 그 CCTV를 돌로 던져서 깨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노트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부수는 사례들도 저는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시설 같은 곳에 차나 음료를 좀 두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그 공간에 있을 때 드시라고 했는데 한 움큼씩 막 두 움큼씩 또는 박스채 가져가시는 경우도 저희가 경제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나 집에 갈 차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전에 빌려간 거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무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또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종사자의 개인 물품인데 예를 들어 택배가 왔던 물품이거나 또는 그 명절 때 뭐 상조에서 받았던 물품인데 그 물품 나를 달라. 근데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결국 이게 직원이 줬던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갈취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럼 이런 경제적 폭력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네, 와서 기물을 파손하시는 상황까지에 대한 흥분된 상황을 얘기하실 때 우선은 주변에 이용자가 없다면 동료들을 모두 다 대피하시고 112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먼저 좋겠지만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다른 이용자들을 좀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마주하고 있는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용자를 마주하고 있는 종사자는 우선은 흥분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기술 필요하겠죠. 이런 활동이 지금 이런 행동이 해결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진정해 주세요라는 표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당연히 상급자와 외부에 연락하셔서 보호 받으셔야 되고요. 또 증거 수집이 꼭 필요한데 CCTV가 보이는 쪽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동료들은 영상이 그러면 CCTV가 없을 경우에는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녹음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꼭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경제적 폭력은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건 네. 어쨌든 나라에서 주신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런 물품들에 대한 보상 처리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럴 때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용 고지를 한 내용 증명을 보낸다던가 안내문들을 정리해야 될 때 개인 종사자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안내문도 전달을 해드리고 네.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배상 과정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그 관련된 기록들 과정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충분히 결과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경제적 폭력과 관련된 법령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도 무시무시한 형법입니다.
일단 형법 제366조 재물 손괴 등에 대한 법률인데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 볼 게 있는데요. 형법 제141조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그래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법령도 있습니다. 이런 법령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제적 폭력을 넘어서 마지막 폭력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성적 폭력인데요. 성적 폭력에 대한 정의와 유형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적 폭력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더듬기나 껴안기 등의 접촉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성적인 면을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것, 그리고 강간이나 강간 시도까지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가 성적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17년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안전실태 조사를 보면 가장 많은 유형으로 언어적 성희롱 성추행이 가장 많았고요.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용자가 그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그리고 크게는 또 강간 또는 강간 시도까지의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사회복지 서비스가 좀 더 세밀화되고 이용자의 욕구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1대1로 마주하시거나 집을 방문하시는 경우들의 서비스가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성적 폭력에 대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남자 어르신이신데 이제 가정 방문을 가게 되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이제 속옷 정도만 입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 좀 겉옷을 입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입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느냐,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이렇게 좀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종료된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가시려고 하면 갑자기 출입문을 막고 좀 더 기다렸다, 나랑 더 얘기하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뒤에서 껴안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 나 장난이었다, 내지는 내가 친밀감, 딸 같아서, 맞아요. 뭐 손주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역정을 내는 이런 좀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상담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현해 보겠다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신체적 불편한 접촉을 하려고 하는, 굳이 사실은 뭐 말로 해도 되는 건데, 말로 해도 그런- 희롱일 텐데. 네, 그죠? 사실은 말로 해도 불편한 상황인데 네, 네. 그걸 또 굳이 행동까지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또 말해드릴 수 있는 사례는 이제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경로당에 사회복지사, 여성 사회복지사가 방문했는데 손녀 같다, 딸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훑으시는 경우도 사례들도 있었고요. 손으로요, 눈으로요? 손과 눈으로 아. 네, 같이 훑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남자 어르신이 영상을, 야한 동영상을 보시면서 불안이나 불편함을 조성하시는 경우들도 사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메일로 야한 동영상을 안부를 물으며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성적 폭력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성적 폭력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자의 지금 행동이나 또는 말 같은 것 자체가 그분은 가볍게 뭐 친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건조하게 사무적인 표정으로 단호하게 일단은 거부하는 이런 표현 기술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이제 그 해당되는 분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이라 그러면 뭐 시아버지 같은 경우면 며느리가 가장 불편하겠죠. 어르신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행동을 하시면 며느리에게 이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번 좀 고지해서 어떤 좀 심리적인 압박을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담당자를 교체하고 이때 이용자께서 또는 어르신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걸 교체하게 됐다는 걸 분명하게 고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그 사회복지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사회복지사가 피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게 기관에서도 인지시켜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현장에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들로서 끝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또 반복된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녹취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부를 확보하는 것도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도 어떤 긴 안목에서는 좋은 그런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폭력 관련해서는 또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피해자가 정말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네.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처신을 잘못했다라든지 뭐 이런 등의 말들로 더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네, 때에 따라서는 뭐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이런 네.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참 되게 답답한 경우죠. 중요한 건 동료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요.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이 동료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상급자분들이 그런 거 그 당사자가 경험했던 종사자의 그 경험치를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기관 차원에서 네. 나서야지 개인이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적폭력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면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입니다. 그래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올라의 사탄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탄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상황 그리고 그 위험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5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